안녕하십니까, 정서용입니다. 9강은 산림과 탄소흡수원 레드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과 탄소흡수원, 어떻게 보면 산림이라는 게, 숲이라는 게, 나무라는 게 기후위기 해결에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입니다. 나무를 잘 키우면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뭔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고 마음이 편해지시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숲은 지구사회의 허파 역할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무 책상도 이 안에는 사실은 탄소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책상을 만약 철제 책상으로 바꾸신다, 그러면 나무를 태우게 되겠죠. 나무를 태우게 되면 나무 안에 저장되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배출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산림이 파괴되면서 저장된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면은 어떻게 보면 산림이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보기에 따라서는 뭐 한 25% 또는 30%를 산림이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양이죠. 전 세계 배출량의 30%를 산림이 흡수하고 있다. 또는 25%를 산림이 흡수하고 있다. 대단히 큰 것입니다. 따라서 숲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요즘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산불,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산불이 단순히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는 숲을 잃어버리고 이런 정도의 큰 문제가 있는 것에 더해서 이런 기후사회의 기후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산림을 잘 활용도 하고 또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드+는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Forest Degradation의 약자입니다. 숲의 파괴와 황폐화를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제 메커니즘이고, 이거는 유엔에서 만들어낸 국제 감축 메커니즘입니다.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리협정 제6조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분야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감축 메커니즘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레드+는 그 중에서도 산림과 관련된 것이고, 레드+의 호스트 국가는 개도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드+ 메커니즘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칙적으로 국가 단위로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협상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레드+의 이 플러스는 산림의 보전, 복원, 그다음 지속 가능한 관리까지를 다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산림과 관련된 활동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레드+는 숲을 지키면, 앞에서 산림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내지 30% 배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숲을 지키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드+의 단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앞 강의에서 제가 해드린 파리협정 6조와 관련된 거와 연계를 시키시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레드+로 통해 가지고 6조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6조와 연계되면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먼저 하시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레드+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라든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 호스트 국가는 개도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개도국이
그러한 활동, 레드 플러스 활동을 할 수 위한 역량이 이미 있어야 되고 제도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ODA에서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드 플러스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행 단계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행 단계에서는 시범 사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레드 플러스를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로 할 수 있고 요즘에는 국가가 너무 큰 경우에는 준국가 단위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정부 단계 정도에서 해보는 것도 상정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청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의 경우에는 최근에 라오스와 MOU를 체결을 해서 준국가 단위에서 레드 플러스를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육조화 활용시키려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드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 레드 플러스는 교토의정서상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레드 플러스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행이 되고 나면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축이 되는데 레드 플러스에서 감축 단위는 크레딧 단위가 되겠어요. 톤 CO2 이퀴벌런트로 될 것이고 이런 크레딧 단위인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 당시에 교토의정서에서는 파리협정 6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한 거의 결과를 유엔에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맺혀가지고 뭐 경우에는 톤당 2불을 준다, 1.5불을 준다, 뭐 10불을 준다 해가지고 가격을 맺어가지고 그걸 국제사회에서 성과 기반 보상이라고 해서요. 감축량을 검증한 다음에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과 기반 보상 또는 결과 기반 보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Result Based Payment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레드 플러스 사업입니다. 성과가 입증되면 보상까지 주고 성과를 입증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정한 그러한 어떤 제도를 갖추고 역량을 갖춘 다음에 실제 이행을 유엔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고 그러한 방법은 이제 바르샤바 메커니즘이라는 레드 플러스를 국가 단위에서 이행하는 메커니즘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성과 기반 보상을 받는 이런 것들이 원래 레드 플러스의 단계 구조입니다. 이런 레드 플러스의 핵심 원칙은 성과 기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말씀드렸지만 측정을 해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크레딧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측정, 보고, 검증, MRB가 굉장히 중요한데 MRB가 필수이고 이 레드 플러스 사업이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새마을운동이 산림 녹화의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너무 산림을 남벌을 하기 때문에 남벌을 하는 이유는 지역에서의 경제활동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이었는데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역 기업도 만들어주고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드 플러스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개도국의 토착민들이 나무를 베는가? 거기에는 경제활동도 필요하고 얘네들의 어떤 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마도 파크메도 아직은 CDM에도 에너지 부분은 이런 정도까지 개발이 안 돼 있는데 레드 플러스를 통한 산림 부분에서는 이건 굉장히 선도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나 토착민 참여까지 보장을 하고 있고 환경, 사회적 안전장치, 세이프가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담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숲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종합적인 패키지화되어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레드 플러스와 파리 협정을 좀 연계를 시켜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교토정서에서 만들어진 레드 플러스는 그 자체가 파리 협정 제5조를 통해 가지고 레드 플러스가 산림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되면서 교토의정서상의 레드 플러스 이슈가 파리 협정 제5조를 통해서 계속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플러스의 성과, 그거는 크레딧 단위로 충분히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NDC에 포함이 가능하고 NDC에 포함하는 방법은 국가 인벤토리에 산림 분야가 인벤토리상의 한 분야로서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과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NDC에 100%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결과 기반 보상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데 호스트 국가가 결심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결과기관 보상은 안 받고 그거를 다른 국가에게 이전을 시켜서 여러 가지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파리 협정 제6조를 활용을 해서 제가 파리 협정 제6조에 관련된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6조 전체의 개념들을 보시면 레드 플러스가 국가에 이전되기, 다른 국가에 이전되기 위해서는 6.2조를 통해서 이전된다고 해서 이런 도표 기억나시죠? 거기서 그런 6.2조와 연계가 돼가지고 다른 국가에 이전이 돼서 다른 국가의 NDC에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래 6조를 만들었을 때 그것만 상정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OIMP 자발적 시장과 관련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레드 플러스의 결과물 역시도 NDC를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 시장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드 플러스는 파리 협정의 자연 기반 실행 수단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라오스, 몽골, 베트남, 온두라스 등과 레드 플러스 사업에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협의가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인 그러한 레드 플러스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림청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근데 산림청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라든지 또 환경부 이런 관계부처들도 잘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감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 국제사회에서는 자발적 시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레드 플러스가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NDC 중심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민간 자체 차원에서는 아마도 OIMP 즉 자발적 시장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관련된 국내 정책들이 완비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레드 플러스를 통해서 감축과 외교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숲, 산림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레드 플러스는 산림 보존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감축 메커니즘이고 이건 유엔이 인증한 서버린 메커니즘, 즉 주권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상당하지요. 파리 협정 제5조의 레드 플러스에 대한 근거들, 그 어떻게 보면 교토 의정서상에 있었던 것들을 파리 협정에서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6조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외 감축이라든지 또 탄소 시장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레드 플러스 협력을 확대 중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산림은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같은 1톤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즉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많은 감축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기후재원의 구성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